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2004년 11월 29일) 오전 9시 차마 감을 수 없는 눈 반만 감은 채 슬픔이 하나 바다로 길을 떠났다. 가장 예술가적인 그런 시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전문적인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붕이 벗겨진 집에 사는 것 같은 허전함 이루 금할 수가 없고. 영원한 초용 김춘수. 인간의 숲에서 깨어나 바다로 이제 돌아가려 합니다. 바다는 태어남이자 죽음이다. 또한 영원한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다. 지혜 공간에서는 죽음도 새로운 탄생이다. 1922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시인 김춘수는 항구도시 통영에서 태어났다. 아주 고가였는데 기아집도 이보다 훨씬 컸겠는데 지금 많이 적어진 기분이네요. 이 뒷뜰도 아주 넓은 뜰로. 이 근처에는 이만한 큰 고가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닭울음을 울었다는 이유로 절에 맡겨지고 서양 선교사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자신을 둘러싼 낯선 풍경 속에서 통영의 바다는 새앙쥐처럼 친근한 눈을 뜨고 그를 반겨주었다.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한 그리움의 바다. 그에게 바다는 고향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우리 집이 바로 바닷가에 있었고 이래서 바다, 통영 앞바다, 남망산 그쪽 앞바다, 저 한례수도 쪽 그게 늘 인상에 남지요. 제일 인상에 남지요. 그 풍경이, 바다 풍경이. 항상 통영 생선을 부처가 택배로 부쳐와서 잡수시거든요. 그러면 역시 통영게 참 맛있다고 그러시면서 항상 좋아하시고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하세요. 통영 보통학교 시절 바로 옆 일본인 학교 학생들과의 눈싸움이 있던 날 그는 무언지 모를 서름에 젖어들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만석군의 손자였던 그도 역사를 비껴갈 수는 없었다. 결국 그
일본 사람 밑에 식민지 아동을 걷다 구는 거 나는 그걸 인식했어요. 아주 그런데 그걸 갖다 표를 낼 수도 없고 잘못하면 또 잡히 들어가 또 죽고 뭐야 맞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뭐. 1935년 명문 경기중학에 입학하지만 낯선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졸업을 앞둔 5학년 학교를 그만둔다.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 일본 유학 생활. 시인은 또 다른 바다를 만난다. 그의 나이 18세, 동경의 한 고서점에서였다. 사랑은 어떻게 너희에게로 왔던가? 햇살이 빛나듯이 혹은 꽃눈 보라처럼 왔던가? 기도처럼 왔던가? 말하려면 사랑이 커다랗게 날개를 젓고 내 꽃 피어 있는 영혼에 걸렸습니다. 그러십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어요, 당시. 그래서 그때 난 느낌을 얘기한다고 하면 참으로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그런 참 그런 감회를 그때 가졌다. 그가 만난 시라는 이름의 바다. 대학 시절 릴케와의 운명적 만남은 인간 김춘수를 시인 김춘수로 거듭나게 한다. 릴케 시집을 많이 읽으시는 거, 자주 읽으시는 거,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 시인을 아주 좋아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 남아있는 가장 역력한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억하는 시 꽃 역시 릴케의 영향을 받은 관념의 시다. 쓰여진 지 50년이 넘은 시가 아직도 현대인의 감성을 울리는 이유는 뭘까? 꽃이라고 하는 작품이 요즘 야당이는데 그거는 그 시는 나도 좋다고 생각해. 벌써 요 얘기하기 전에 나 그걸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그런데 아주 그거는 그 뭐랄까 결국 그런 스타일 시가 한국에 없었다 이거. 1950년대만 하더라도 대개 전통적인 서정시를 썼거나 또는 6.25의 어떤 그 피폐한 삶을 이제 부조리한 아픔을 노래했는데 선생님은 이제 있는 것이라는 게 뭔가,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꽃 같은 시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는데 김소월이라든지 많은 시인처럼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존재라고 좀 어렵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나무가 있고 바다가 있고 또는 꽃이 있고 이랬을 때 그 있음이라는 것의 근거, 그것은 이제 언어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면에서 아마 한국 현대 시사에서 그 존재를 처음으로 탐구하신 대표적인 이제 시인으로 생각이 되고. 저마다 사람은 임을 가졌으나 임은 구름과 장미되어 오는 것. 눈 뜨면 물 위에 구름을 담아보곤 밤엔 뜰 장미와 마주 앉아 울었노니 참으로 네가 보았으랴. 하염없는 날일수록 하늘만 하였지만 임은 구름과 장미되어 오는 것. 그 릴케 시는 아주 관념적인 시거든. 아주 그 철학성이 강한 관념적인 시거든요. 그런 경향의 시를 50년대에 썼어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무심코 길을 걸어가다가 뭐 꽃 하나 좋은 게 눈에 들었을 때 우리들은 거의 주저앉을 겁니다. 그리고 한참 들여다볼 거라고요. 거기를 지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김춘수 시인의 시는 읽는 사람이 그저 대충 의만 들어오면 그만이고 지나가 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여기 멈춰서라, 들여다보라.
그것도 생각하라. 그런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일종의 그 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응집성 아니면은 밀착 읽기라 그래도 좋습니다. 대학 시절 이후 계속된 릴케와의 만남은 김춘수를 가장 현대적이고 인간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만들었다. 여든이 넘은 나이가 되도록 계속된 시 창작에 열중했던 시인 김춘수. 그의 시적 여정은 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구였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러거든요. 딴 사람들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5인데 저렇게 떠들고 놀아도 그게 어떻게 거기서 시가 나오시냐고 그러면 그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시 쓰실 때는. 그 젊은 시인들의 시쓰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젊은 시인들이 너무 이렇게 사변적인 시를 많이 쓰고 있다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사물을 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그 시각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어떤 인식의 세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언어의 시인이고 언어의 예술가지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시는 언어 아닙니까? 시는 언어로서 결핍하면 나는 거죠. 언어가 없으면 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어에 대한 그만큼 진지하고 집요했다 그러면 좀 이상해. 진지했다고 말이 맞겠죠. 역사가 하나 희생이 돼. 역사라는 이름으로서 내 개인을 그렇게 깔아뭉개고 가더라. 내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어디 가서 호소할 수도 없었다. 일제 때 어디 가서 호소하느냐. 6.25 사변 중에 그거 어디 가서 호소하느냐. 근데 분명히 내가 당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 신봉자도 아니면서 내가 당했다. 그 개인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하느냐 말이야. 역사의 미래를 위해서 개인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데 어디 가서 호소하느냐 말이야. 역사가 그렇게 했다 하면 어디 가서 말도 못한다. 시를 잉태한 언어는 피었다 지는 꽃들의 뜻을 든든한 대지처럼 제 품에 그대로 안을 수가 있을까. 시를 잉태한 언어는 겨울에 설레이는 가지 끝에 설레이며 있는 것이 아닐까. 일진의 바람에도 민감한 촉수를 눈 없고 귀 없는 무변으로 뻗으며 설레이는 가지 끝에 설레이며 있는 것이 아닐까. 거대한 숲만 존재하고 나무는 없는 현실에서 시인 김춘수는 한 그루 나무가 된다. 그리고 시인은 철저하게 고독해진다. 역사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개인, 우리에게 버림받은 나. 이혼대학 예술과 졸업을 얼마 앞둔 시인 김춘수는 천황 비방 혐의로 7개월 남짓 옥고를 치른다. 퇴역 처분을 받고 돌아온 고국당에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고학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토요일마다 부도 노역을 하는 게,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호기심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도, 석 달인가 모르겠어 하역을 하는데 휴식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휴식 시간에 한 사람이 천황 욕을 하더래. 그래서 같이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헌병대에 한국인인데 앞잡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 이후 시인은 고향 통영에서 교편을 잡는다. 그러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 그가 설 곳은 없었다. 학교가 반 정도는 목조 가건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형편을 지금 도저히 조사는 못했지만 학생은 늘고 교사의 일부가 어떻게 파손이 됐든지 다른 데 수용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가교사가 많았고 워낙 50년이 더 되기도 했지만은 그 사이에는 모든 이들이 남루하고 사실 몰골들이 초라했지요. 김춘수 시인은 이미 1948년 발표된 첫 시집 구름과 장미로 기대받고 있는 시인이었다. 보다 전문적인 시 연구를 위해 대학 교수직을 원했던 그는 해인대학을 비롯해
해군사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6, 7년간 계속된 노력에도 안정된 교수직은 주어지지 않았다. 대학 중퇴라는 학력상의 문제가 그 이유였다. 천황 비방으로 인한 대학 중퇴가 해방된 조국에서조차 꼬리표로 남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다.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이 점점 커져가던 그에게 3.15 의거는 개인을 위한 역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성동 파출소에서 시청으로 가는 대로상해, 또는 남성동 파출소에서 북마산 파출소로 가는 대로상해. 너는 보았는가? 뿌린 핏방울을 베고니아의 꽃잎처럼이나 선연했던 것을. 1960년 3월 15일. 너는 보았는가? 야음을 뚫고 나의 고막도 뚫고 간 그 많은 총탄의 행방을. 선생님이 그 등기로 그 베고니아의 꽃잎처럼 그 시를 보내왔어요. 보냈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하보에 편집부장 하보로 양사면과 그래 중간에 박스 스타일로 그래 했죠. 그게 베고니아의 꽃잎처럼인데 쉽지는 않은 사였죠. 왜냐면 아직도 자유당이 잡고 있을 테니까 그때 마산 사태를 갖다가 자유당에서 뭐랄까 뭐 오열 분자의 송행이다 이렇게 봤거든. 그때 오열분한 게 그 말하자면 간첩 지령 받아가지고 소위 자익계일의 그런 식으로 봤거든. 그 편지가 아까도 했지만 조용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냅니다. 그래. 3.15 의거 이후 13일이 지나서 발표된 시 베고니아의 꽃잎처럼 이나는 많은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4.19 혁명 시의 효시가 되었다. 단육강에 살얼음이 지는 동구의 첫 겨울. 가로수 잎이 하나둘 떨어져 뒹구는 황혼 무렵. 느닷없이 날아온 수발의 소련제 탄원은 땅바닥에 쥐새끼보다도 초라한 모양으로 너를 쓰러뜨렸다. 너는 13살이라고 그랬다. 내 죽음에서는 한 송이 꽃도 흰 깃에 한 마리 비둘기도 날지 않았다. 내 죽음을 보듬고 부다페스트의 밤은 목 놓아 울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참여시를 쓰지 않았다. 그가 만들어낸 관념도 역사가 되고 그 역사가 폭력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1960년대에 접어드시면서 어떤 관념에 지치셨다. 나는 관념에 지쳤다. 그러니까 소위 시라는 것이 존재와 언어의 문제만 탐구하는 게 아니고 역시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나치게 철학적인 어떤 관념에 너무 노예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관념의 극한에서 결국은 이제 이미지만 보여주는 시. 이것이 이른바 이제 초기의 무의미 시가 됩니다. 의미나 관념을 전부 탈락시키고 바다면 바다, 뭐 사람 보여주기만 하거든요. 이제 그는 또 다른 시적 여행을 계획한다. 인간의 역사가 끝내 하지 못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펜을 다시 든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늙은 비에다 부적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시인 릴케가 만난 스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노스 항아리다.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또 대낮에도 옷을 벗는 어리디 어린 순결이다. 3월에 젊은 메론나무 잎에 쓰이는 연두빛 바람이다.
어느 날 서점에 가니까 이제 처용카는 시집이 있더라고요. 김춘수 선생님이 처용카는 시집. 그걸 이제 사가 와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 처용 속에는 굉장한 게 숨어 있더라고요. 당장 뭐 신라가 나오 있겠네. 처용 이름만 대도 신라가 나오고. (1964년) 김춘수 시인은 청마 유치환 선생의 추천으로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교수가 된다. 그의 시론 강의는 항상 많은 청강생들로 붐볐고 열정적인 그때의 모습은 아직도 제자의 머리에 선명히 남아있다. 우리 대학에 강의를 하실 때는 그 학생들한테 명강이라는 평판이 있었고 김춘수 선생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많은 타과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실온 강의 시간에 그 적당한 언어를 시적 언어를 찾기 위해서 가을 곤충이 어떤 더듬이로 뭘 찾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시인의 모습 같기도 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의 시세기를 펼쳐가던 그에게 부인의 유방암 수술과 자신의 위절제 수술 그리고 유신청권 아래 총장의 일방적 압력은 다시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만 해도 유신 때니까 내하고 김준수 선생님하고 여학생들 우리 군고 학생들 며칠 이야기를 하고 나는 먼저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학생처장이 김준수 선생님을 좀 보자고 부르면서 당신이 어쩐지 반정부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학생들 한 것이 보고가 들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 찾아온 고통은 그를 고독하게 만들었고 그 허무의 바다에서 그는 처용을 건져 올린다. 인간들 속에서 인간들의 밟히며 잠을 깬다. 숲속에서 바다가 잠을 깨듯이 젊고 튼튼한 상수리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본다. 남의 속도 모르는 새들이 금빛 깃을 치고 있다.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노래와 춤으로 역신을 쫓았던 동해용의 아들 처용. 역신으로 비유되는 역사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처용. 그에게는 절망보다 강한 체념이 있었다. 역신을 물리친 처용의 모습을 김춘수는 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천년 전 바다에서 태어난 처용은 그 후부터 시인 김춘수의 영원한 시적 자아가 된다. 장편 서사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시인은 짧은 시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건 좋은 시인들이고 위대한 시인이 되려면 장시를 써야 된다. 장편 서사시를 써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그때 쭉. 역사는 이데올로기고 이는 곧 폭력이라는 현실인식. 그는 처용의 탈을 쓰고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시간부터 바라보기 시작한다. 역사의 눈과 그 시의 눈이 역사는 미래를 자꾸 보려고 움직이는 세. 그러나 시는 과거가 없다. 시의 세계는 이미 끝난 세계를 본다. 끝났다. 인간이라는 건 운명 지어졌다. 불교식으로 말하는 업이라고도 우리 전성에서 이미 짊어지고 나왔다. 소설가는 밖을 보지 마. 사회를 보지 마. 시인은 근원을 보는 겁니다. 잘 말하면 과거를 보는 겁니다. 시인의 묘사라고 하는 건 진짜 시인은 그 내면을 보는 겁니다. 시를 어떤 메시지 전달보다는 미학적인 그런 처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게 시에서의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시를 대하는 태도나 또 그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시를 쓰기 위한 소재를 대하는 그 시적인 태도, 그리고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대는 발을 좀 삐었지만 하이힐의 뒷굽이 빛이 나는 순간 그대의 숨결은 형이 좀 틀어지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대는 나의 노래, 나의 춤이다. 6월에 실종한 그대. 7월에 산다화가 피고 눈이 내리고 난로 위에서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다. 서촌 마을의 바람바지 서북쪽 늙은 회나무. 맨발로 달려간 그날로부터 그대는 내 발가락의 티눈이다. 1974년 시집 처용 이후 1991년 시집 처용 단장까지 그의 시 어디에도 처용은 등장하지 않는다. 시인 김춘수는 이미 처용이 되어 있었고 처용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는 릴키를 통해 만났던 관념을 모두 버릴 수 있게 된다. 이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계, 일상 세계하고는 다른 이질적인 세계를 그의 어린 눈을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럴 때 그럼 처형과 어떤 관계 있는 그렇게 될 텐데, 처형이라는 것은 전혀 이질적인 사람, 낯선 사람, 엉뚱한 사람으로 이 신라를 찾아온 사람이니까요. 처형은 이방인으로 와가지고는 그는 나중에 그 무인신이 됩니다. 무인신이라 말은 처형의 그림을 그 대문짝에 붙여놓으면은 잡기들이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 말은 처형은 집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의 집을 지켜주는데도 집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문간에 걸려있기만 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는 남에게 구원을 주었지만은 그 스스로는 소외받은 존재였던 거죠. 바다가 왼종이 새양지 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이따금 바람은 한려 수도에서 불어오고 느른 나무 어린 잎들이 가늘게 몸을 흔들곤 하였다. 날이 젊으자 내 늑골과 늑골 사이 홈을 파고 그머리가 우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백권이야의 붉고 붉은 꽃잎이 지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또 아침이 오고 바다가 또 한 번 새양지 같은 눈을 뜨고 있었다. 뚝뚝뚝 천어 사갈이 하늘로 깊숙이 떨어지고 있었다. 시는 철학 이전의 세계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 관념입니다. 관념 아닙니까? 그런데 관념으로 굳어지기 전에 아주 소프트한 부드러운 굳어지기 이전의 세계가 시의 세계가 예술, 시는 예술이다 이럴 적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관념이 아니다. 예술은 관념이 아니다. 관념 이전의 세계. 관념으로 굳어지기 이전에 말이야. 응고되기 이전에 아주 그 부드러운 아주 소프트한 그런 세계다. 그래서 관념을 일체 버리는 그런 경향의 시를 쓰게 됐는데 그 이른바 나는 그걸 무의미시라고 이렇게 내가 이름을 붙였지. 무의미의 처용 시작에 도달한 그의 시적 여정은 현실과 역사를 외면하고 철저하게 고독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마지막 양심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1981년 군부의 강압에 의한 전국구 국회의원 생활. 역사를 심판할 날만 기다리던 그에게 그 시절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내가 국회의원 된 거는 100%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 후에 임기 마친 뒤에 한 번도 정치대에 관심을 가져본 일도 없고,
근데 그게 운명적인 거라. 어째서 내 같은 사람이 어째서 그 선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역사의 폭력을 느낀 시인은 언어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관념을 거부한다. 모든 불신과 의심은 언어 이후에 생긴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낱말을 풀어쓰는 새로운 시대로 처용 시작을 그 정점에 올려놓는다. 이것이 바로 언어 해체를 통한 현실 해체다. 눈썹이 없는 아이가 눈썹이 없는 아이를 울린다. 역사를 심판해야 한다. 심판해야 한다고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는 이데올로기에 솜사탄다. 바보야. 하늘 수박은 올리브빛이다. 바보야. 1990년대에 또 장시를 다시 시도를 하십니다. 그게 처형단장 3부와 4부인데 이 처형단장 3부와 4부를 보면 일반인들이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그걸 텍스트로 학생들에게 설명도 해줍니다만은 소위 문법적인 통사 구조가 전부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밥을 먹어 이렇게 써야 하는데 나, 니은, 아, 그 다음 비읍, 또 아, 또 비읍 이런 식으로 전부 해체를 시켜버리셨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이 세계는 문법이나 언어가 이 세계를 지탱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이 문법이나 통사 구조를 파괴시켜버리면 좀 더 자유로운 세계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새로움에 관한 끝없는 추구셨겠죠. 그런 추구에는 좌절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초기 시에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새로운 영역을 찾아낸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루어 놓았던 것에 대한 반작용을 스스로 일으킨다는 모험, 그 모험이 김춘수 선생님한테는 가장 훌륭한 시인의 자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이 나고 인간이 행동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다 그 뭐 한다 그런 건 물질만가 안 되거든. 그 정신문화가 들어가줘야 하잖아요. 예술은 그 아주 그 뭐라고 하나 에센스. 인간의 생명이 아주 그 노란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술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 세상에 아무 재미가 없지. 예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의 결정의 아름다움을, 그죠? 그럼 눈의 그 결정의 아름다움, 이게 의미가 뭘까? 천만에. 그 결정적 아름다움으로 충분한 거라고. 그걸로, 그죠? 꽃이 아름다워도 마찬가지야. 장미를 들여다보고 장미의 내용을 네가 뭘 의미했지? 장미 보고 뭘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 감각적인 아름다운 장미. 노을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시는 존재한다. 시도 노을 같은 것일까? 시가 결국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것이라면 인간이 꿈꾸기를 거부한 지금 시는 그리움이다. 음악은 소리의 풍경입니다. 시는 언어의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은 색채의 풍경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모차르트의 그 소리, 그 음악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 모차르트 음악에는 별 의미는 없다. 그 소리가 참 좋았던 분이에요.
80이 넘는 나이, 천여 편의 시를 남긴 시인. 계속되는 시작 활동을 통해 과연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시를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속에서 시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그는 시를 위한 시인일 수밖에 없었다. 시 대중에게 영합하려는, 그렇게 비유 맞추려는 그런 시인은 아니셨습니다. 당신은 당신 세계를 꿋하게 걸어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 선생님은 사실은 모더니스트다, 모더니즘 또는 실험적인 시인이다, 또는 아방가르드, 전위적인 시인이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그렇게 드셨으면서도 한 번도 긴장이 이완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젊은 시인들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긴장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모색해 오신 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현대성이죠. 시인 김춘수는 있었지만 시민으로서의 그는 늘 부족했다. 현실에서의 그의 빈자리는 항상 부인의 몫이었다. 출판사에서 고려를 드리는데 요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꼭 우체국의 우편함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시인으로서는 큰 시인인데 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장 순진하고 또 알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생활의 부인이 이제 늘 사모님이 살아 계실 때 늘 했으니까. 하지만 1999년 부인과의 사별은 시인을 더욱 나약한 시민으로 만들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우두커니 있으니까 시가 자꾸만 쓰여지더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항상 계셨을 때는 항상 사모님이 계시니까 뭐 어디 이제 같이 뭐 산책도 나가시고 아니면 쇼핑도 나가시고 어디도 가시고, 선생님 사모님이 계시니까 어떤 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적어지지만은, 그렇지만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하루해가 너무 길잖아요. 지금 꼭 사랑하고 싶은데 너는 내 곁에 없다. 사랑은 동아줄을 달고 너를 찾아 하늘로 간다. 하늘 위에는 가도 하늘이 있고 억만 개의 별이 있고 너는 없다. 네 그림자도 없고 발자국도 없다. 이제야 알겠구나, 그것이 사랑인 것을. 먼저 작고한 아내에게 외치는 시인의 메아리. 부인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 때문일까? 여든의 외로운 노 시인은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의미를 던졌다. 근자여 한 10년 동안은 또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과거 그 관념시하고 그 관념을 벗어난 무의미시하고가 화학적인 이 배합을 해가지고 하나 지향된, 앞 해변된, 지향된 그런 경영시를 지금은 내가 지향을 하고 있지. 죽어가는 것들이 가슴 아파 생화보다 조화를 좋아했던 꽃의 시인 김춘수. 그에게 이제 저녁 노을은 더 이상 시적 감흥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장필 시몽이라는 시, 가장 최근에 발표하셨던 시 원고는 그 쓰러지시기 바로 이틀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원고를 잘 보냈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뭐 이런 전화상으로 저한테 안부를 물으셨고, 저 또한 선생님 올 여름에 날씨가 참 무덥습니다. 선생님 지내시기 어떠세요? 라고 건강을 여쭈었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위를 견디기 힘들어했던 노 시인. 지난 8월 4일 약해진 몸을 추스르기 위해 넘긴 미움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고 말았다.
선생님, 저 왔어요, 선생님. 명절 지내고 올라왔어요, 선생님. 그가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지 약 4개월. 그는 더 이상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매개로 한 예술입니다. 언어는 아시다시피 언어의 속성이 있으니까 그 언어의 속성을 잘 시적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시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사상만 있다고 무슨 체험만 있다고 그게 곧 그대로 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상과 체험을 언어적으로 잘 이걸 용해시켜야 합니다. 아득함과의 통화. 누운 채 눈꽃 흩뿌리는 길을 가며 무어라 골똘히 시를 쓰시네요. 어리석게도 우주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 받아 적지 못합니다. 꽁지 흰 새가 창밖에서 부르는 소리를 눈치채지 못했는데 새처럼 가벼워지려는 눈짓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길 못 일러드렸는데 환한 어둠꽃 하나가 따라오라 따라오라 재촉하네요.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 귓삼을 치며 오는 낯별들 보우 백고동 소리 쪽으로 귀 기울이는 들매나무 저녁 밥상도 못 물린 슬픔 하나를 한려수도로 데려가야 한다고 구름이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네요. 하늘이 그쪽인가요? 이 순간에 마지막 발표한 시라고 얘기되는 장피에르 시몽이라는 시의 마지막 행에는 마침표가 없이 쉼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의 원고를 보면은 쉼표와 마침표를 선생님께서 또박또박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불행히도 선생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제가 왜 마지막에 쉼표를 쓰셨는지 이게 혹시 선생님 쓰시다가 잘못 표현하신 것인지 또는 그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인지를 여쭈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숙자의 종이백에는 칫솔과 치약, 소주가 한 병, 이 잘 닦고 소주 한 잔 하고 신문지 깔고 잠이 든다. 잠이 들면 거기가 내 집. 이 잘 닦고 에몽더라드 한 잔 하고 옛날 장피에르 시몽도 거기서 잠든 곳. 고향을 굉장히 그리워하세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같이 가면 거기서 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또 심심하면 구구사전을 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풍기는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를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어떤 내면 속에는 어떤 아주 그 보드라운 흙같이 어떤 땅을 파면은 그 아주 부드럽고 아주 그 좋은 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따스하고 포근하고 그런 흙같이 아주 따스하고 섬세하시고. 특히 문학교육에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생들한테 너무 이렇게 획일적인 답을 요구하는 그런 문학 감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절망의 현실을 누구보다 먼저 체험하고 더 많이 아파하는 사람. 그 아픔을 장기로운 술로 빚어내는 것이 시인의 숙명이라던 시인. 시를 꿈꾸고
그 향기만을 남기고 떠난 시인 김춘수. 인간의 숲에서 태어났지만 바다를 꿈꾸며 슬퍼하던 처용. 그가 이제 바다로 돌아갑니다.